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4주차, 우리 서양문화사 강의인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고대 역사를 공부했죠. 문명적인 거. 그 다음에 그리스를 보고요. 오늘은 4주차입니다. 4주차는 좀 우리가, 이제 정말 비행기가 이렇게 도약해가지고 가는 그런 식인데, 우리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로마를 다룰 겁니다. 이 로마를 다룬데,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왜 영원한 제국인가?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는 지금, 제국이라고 하면은요, 임페리얼리즘 해가지고 제국주의에 대한 그 개념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로마 역시 뭐 영화나 여러 가지 그 책자들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제국이라는 이 말은 그렇게 단순히 부정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국이라는 그런 그 형태를 이룩한 나라들 치고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지 않은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왜 로마가 영원한 제국인가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우선 그 1강으로서 로마 발전과 로마 발전의 원인과 공화정이라는 이제 공화정과 제정이라는 것으로 바뀌는데 로마 발전의 원인과 그 공화정이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학습 목표를 보면은 나는 고대 로마의 발전 원인을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분석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뭐 고대 로마 그거 뭐 공부해서 뭐 합니까? 이러지만은요.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거는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그 문화의 발전 정도의 또 인문학적인 개념에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대 로마와 현대 문명의 그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포에니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 또 공화정의 변화를 그렇게 추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그것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 역사를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대를 이렇게 읽어내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핵심 중에 이유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학습 내용으로는요. 로마의 건국과 그 의미, 두 번째는 로마 발전의 원인, 또 현대적인 의미, 세 번째는 공화정의 발달, 그 다음에는 포에니 전쟁이 어떤 로마의 발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원인과 결과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건국과 그 의미입니다. 역시 모든 나라들이 그 신화라는 게 존재하죠. 로마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로마를 보려면은요, 역시 그 라틴족이라는 그 로마를 이룬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국가죠. 민족이죠. 라틴족의 그 흔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라틴족이 그 역사적으로 인류 문화 발전의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그 트로이 전쟁입니다. 기원전 12세기에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동양과 서양의 그 최초의 그 동서의 충돌이기도 한데 그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 유민 중에 한 유파가 바로 라틴족이었습니다. 이 라틴족의 그 트로이의 그 국가의 왕, 이 프리아모스인데, 이 프리아모스입니다. 미안합니다. 프리아모스인데, 그 사이가, 그, 에네시아라는, 사람이죠. 그 일족이 트로이가 멸망하고,
그 유민들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입니까? 그 보스포러스 해협입니까? 그 해협을 지나가지고 사막을 거쳐서 오늘날 로마까지 도망을 오게 되죠. 그게 753년에 기원전 753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건국의 이제 신화에 나오는 로물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로물루스는 라틴족들이 도망을 오면서 다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죠. 이미 벌어진 땅,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릉지대, 말 같으면은 뭡니까, 악어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개의 산봉우리에서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나요? 이게 펜이 좀 두껍네요. 이렇게 소아시아하고 대충 이렇게 본다면은요, 이게 이제 트로이죠, 트로이. 트로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지고 소아시아를 지나요.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 지방을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오냐? 요렇게 로마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그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7개 이제 그 산봉우리에 이렇게 산봉우리, 7개의 산봉우리에 그 산에서 살게 되는 거죠. 산에서 이렇게 산봉우리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건국 때부터 뭐가 발전이 하면은 도로가 발전해요. 이웃 지방끼리 연결을 해야죠. 그죠? 우리 뭡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결국은 그 로마의 도로를 보고 그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또 수로도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요. 그죠? 강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물을 수로로 받아와야죠. 그래서 이제 로마는 초기 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곳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끝은 장대하리라 라는 그런, 그죠.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대제국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수로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왕정이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왕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우리 이 피라는 이 블러드죠, 그죠? 이 피에 의해서 왕위가 이렇게 전달이 되죠. 전달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북한은 3대째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특유합니다. 처음부터 왕은 7번에 있는데 7번에 서로 다른 이민족끼리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가 발전하는 요인입니다. 그게 왜 로마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위대한 대제국이 됐느냐?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피를 가진 사람이 좋은 어떤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다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피보다 어떤 다른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less public이라는데, PUBLICA, BLICA네요. ICA. less publica라는 공화주의, 공화의 개념입니다. 이 공화의 개념인데요. 이 공화는 공동의 공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돈을 가지고 능력 있고 하는 것보다
집단 어떤 공동체죠. 집단보다 공동체의 생각과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가 가장 기본이죠. 그게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라는 공동체를 누가 가장 잘 이끌어갈 건가? 그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로 출발했던 이 로마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사회간접자본 도로가 발전하는데 먼저 발전한 게 소금길이라는 겁니다. 비아 살라리아라는 것인데 이 살라리아 오늘날 솔트 그러지 않습니까? SLT 솔트 그죠? 이게 이제 소금에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뭡니까? 국가 관리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주는 그래서 오늘날 봉급 셀러리라는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소금을 가지러 가는 그 자체보다는 이런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잘 먹일까? 예,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길을 가장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이 소금길이 어디에 났냐? 아까 반대편이에요. 바로 소금은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소금을 생산 못하니까 어디 옛날에 트로이로 다시 갑니다. 이게 소금길이라는 거예요. 소금길. 비아 살라리아. 비아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경유하여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아피아라는 것은 이 브린디시에서 오늘날 그 로마 위쪽까지 연결되는 이것이 나중에 스페인을 점령하고 나서는요 이 스페인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도로로 발전합니다. 소아시아 계통의 에트루리아인들 또 삼니움 이제 에트루리아 이제 이쪽 소아시아에 있고 또 삼니움족 이 이탈리아 반도의 일종 사람들이고 또 이쪽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 또 유대 민족, 그리스 민족, 카르타고 민족 등등을 다 이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금 내고 군 문제에 문제가 없으면은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국으로 발전하는 한 국가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배우는 거죠. 로마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라틴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에트루리아인들로부터 토목과 건축을 배우고 삼니움 게르만족들로부터 전투 방법을 배우고 유대인들로부터 종교를 배우고 또 그리스인들로부터 철학과 역사를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카르타고인들로부터 상업활동을 배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국가 발전에 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리스의 아테네가 망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테네 시민이 되는 자격 조건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엄마도 아테네, 아빠도 아테네, 거기서 태어난 F1만 아테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또 국가를 방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적은 거죠. 그러나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영국의 그 이민들로 의해서 시작됐는데 모든 유능한 세계 이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국의 힘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내가 왜 물음표를 붙였냐? 여기는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이 관용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런 건데,
오늘날도 그래요. 최고 어떤 국가나 또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데는 그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것만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생각, 그런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까? 이 GE라는 유명한 이 GE의 그 전설적인 CEO 뭡니까? 잭 웰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요. 하루아침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은 내일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새로운 말을 해라. 나하고 다른 걸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단합니다. 자, 건국신화와 왕정 역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로마는 끊임없는 대외팽창의 역사를 하지만은 그런 과정들은 전쟁을 했지만은 큰 문제 없이 로마라는 그런 항아리 속에 다 들어오게 되는 관용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15세기, 16세기가 되면은 아주 역사를 바꿔주는, 세계사를 바꿔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요, 중세 동안에 가장 위대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이 중세가 지나면서 찌그러들어요. 찌그러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스페인이 가톨릭이라는 그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인데 가톨릭이라는 것을 국가 종교로 만들면서 가톨릭이 아닌 종교에 대해서는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마녀 사냥.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추방시키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로마한테 끝까지 저항하는 민족이 지난번에 잠깐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이야기하면서 바로 유대 전쟁을 하죠. 유대 전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이 점령하고 나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인데 다이아스포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살았죠. 그 다음에 또 스페인에 많이 살았던 민족들은 누구냐면은 이슬람 친구들입니다. 지금도 스페인 남쪽에 있는 그라나다 지역은 이슬람 문화가 강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유대 종교나 이슬람 종교나 다 무시하고 가톨릭으로 통일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아니면은 다 왕따를 시키고 마녀 사냥을 시켜서 그야말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잔인하게 정말 사람을 끓는 기름에 튀겨서 죽인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은 바다 건너 네덜란드로 갑니다. 또 그 옆에 있는 포르투갈이라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 되면은요, 유럽을 이끌어간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그러면 조총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조총을 만든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슬람 애들의 그런 연금술, 쇠를 만질 수 있는 이런 기술들, 또 유대인들의 자금력, 이런 것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게 이제 모두 다 관용 정책으로 포용할 수 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로마는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그 끝은 장대합니다. 시민에게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을 포기하고 공화정을 선택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적까지 동화시키는 그런 로마의 외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 정책화가 되고 시민 의식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연지연 학연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피아도로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 시실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 아프리카를 이제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걸 다 통일하죠. 다 통일하는. 이 로마, 이탈리아를 반도로 해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로망들, 뭐 신혼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는 곳이 이 시실리 섬이나 또 사르디니아라는 가장 장수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 사르디니아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누굽니까? 나폴레옹 고향이죠. 코르시카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배로 타고 가도 되고요. 비행기로 뭐 가도 되는데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이게 이제 아피아도로입니다. 아피아도로. 이게 어디까지 나 있느냐? 브린디시에서요. 브린디시. 여기 브린디시인데 이게 이제 저 어디까지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회 때 이렇게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철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발전의 원인을 살펴봅시다. 우선은 우수한 군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뭐냐? 시민 당시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용병을 사용했습니다. 즉 돈을 주고 싸우는 사람들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나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이 있을 때는 시민들, 일반 시민들, 로마 시티즌이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면서 시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죠. 이 시민. 시민은요, 두 가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뭐요? 바로 세금을 내고 또 우리 정부, 우리 국가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시민군, 로마는 시민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을 때는 농사를 짓는 거죠. 아니면 뭐 로마라는 사회도 산업공상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다 내 땅을 내가 지키는 이런 개념입니다. 반면에 용병은 돈 잘 주고 더 많이 주는 곳에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군 성격에 있어서, 그죠? 구성 요소에 있어서 우수했다. 자, 이거 발전 요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회 간접 자본의 발전입니다. 로마는요, 인류 최초로 사회 간접 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국가 발전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7개의 구렁이라 그랬죠. 원래는 이 뭐 사회 간접 자본 SOC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관념보다는 이웃 마을과 연결을 위해서 도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구릉지대라서 물을 강에서 끌어들이려면은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존재했던 거죠. 어쨌든 그것이 로마가 발전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자,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분할 통치라는 겁니다. Divide and rule이라는 것인데, 로마라는 나라는 다 관용 정책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이민족, 뭐 혈연, 지연, 학연에 관계없이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받아들입니다. 단 퍼펙트한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그린 카드, 미국 시민권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의 비자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도 로마라는 대국가의 시민이라는 개념에서 포용되지만은,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들에게서 얼마만큼 얘가 우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분할, 디바이드, 그 다음에 and rule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외 팽창을 할 때 소키라는 것은 동맹시입니다. 동맹.
즉 로마가 대적하기 힘들어요. 그럼 동맹을 맺는 거죠. 무니키피아 뭐 간섭 안 해도 세금도 잘 내고 조공도 잘 내고 이랬어요. 그럼 자치시를 주는 거예요. 자치시. 오늘날 시정부 이럴 때 무니피셜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컬러니라는 것은 식민지입니다. 원래는 식민지가 아니고 식민시입니다. 식민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식민시. 자, 요거는 공화정 때, 로마 공화정 때까지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근데 로마가 이제 너무 국토가 발전해요. 발전하고, 그 중앙정부, 로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이렇게 소키나 무니키피아 컬러니를 가지고, 자유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럴 때는 새로운, 하나의 행정구역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프로빈키아라고 하죠. 바로 오늘날 프로빈스라는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바로 그 지역, 지방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은 뭐라 그러냐? 속주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관리가 파견되는 거죠. 총독이 파견되고 그 총독이 그쪽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가 발전하는 데는 디바이드 앤드 룰 했다는 거. 그죠? 하나를 그대로 이렇게 묶어 두면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오성과 한음에도 보면은 형제가 싸우는데 쌀이나무를 한 개씩 자르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한꺼번에 자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디바이드 앤드 룰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그 한국 역사에 3.1운동 1919년 일고 나서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에 도입한 게 디바이드 앤드 룰 정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파출소의 주재소를 심리 간격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고발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디바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시민 정치에 합리합니다. 로마 시민의 정대로 세금과 국방 효율성이 정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에게도 이렇게 오픈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자, 같은 개념으로 개방주의적 문화 소용입니다. 국가 안보에 해가 없는 한 개방입니다. 적과지 종화시키는 외교 정책인데 적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편국가의 면모다, 힘이다라는 겁니다. 19세기 초에요. 바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인 레폴드 본 랑케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고대사는 로마라는 호수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그곳으로부터 근대사가 바로 그 호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얼마나 보편적인 국가면은 인류의 역사가 고대라는 그 화려했던 많은 문화가 로마라는 호수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그 호수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참 대단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자기가 로마의 후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1로마는 그 오리지널 로마, 2로마는 동로마를 의미합니다. 비잔틴 제국이죠. 3로마는 레닌이 1919년에 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을 만들죠. 그게 제3로마입니다. 제4로마는 오늘날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마를 주장하는, 아직도 세계는 로마를 모방하고 로마의 아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정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7명의 왕을 하다가 돌아가면서 그것도 하다가 바꿔요, 로마인들이. 야,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우리는 허용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보편 타당한 가장
공동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정치체제로 만들어낸 게 바로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공화라는 것인데, 이 공화라는 것,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아까 했던 거요. 이 공화라는 것은요, 공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민주공화주의를 하고 있지만은, 민주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소리인 줄을 알겠는데, 공화라는 말은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화는 이런 겁니다. 공화는, 개인에게 그 사람의 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도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보다 그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들이 합의된 속에서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죠, 아직.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공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 업설무자입니다. 무의라는 말이 나와요. 무의.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이 노자가 동양에서 이런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공화 상태 속에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나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할 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할 일을 한다. 할 일만이 아니고 할 일을 한다.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화지. 다시 말해서 귀족은 귀족대로의 역할, 평민은 평민대로의 역할을, 시민은 시민대로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금 힘 있다고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보내고 이런 거, 그거는 뭡니까? 공화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게 왕정이고 독재자죠. 그런 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체제. 그렇다고 권력 있다고 해서 자기 혼자 모든 걸 일당 독재로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공화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공화정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최고의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뭡니까? 페트로노스라는 보호자인데, 우리가 아버지를 오늘날 이 father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FA는 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 그러니까 패트리의 파랑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책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내 피로보다는 우리 가정을 어떤 놈이 가장 잘 이끌 건가? 그게 이제 로마의 기본 국가 사회로 발전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떤 그 피보다 능력을 위주로 했는데 양자 제도가 성행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베너라는 영화 봤어요? 그게 보면은 베너가 노예까지 전락되죠.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집정관의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양자. 그래서 공적인 면에서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오현제자, 나중에 우리 재정 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오현제 5명이 현명한 황제 때 이 사람들은 그런 공적인 면에서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나은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거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자, 로마는요, 노예가 있고, 산업공상의, 선비, 그 다음에, 귀족이죠. 농민, 공인, 상인,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제가 왜 써놨냐면은, 로마는 나중에 가면서 유대인들을 가장 저급한 그런 시민으로 취급합니다. 왜냐? 바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애들이 싫은 그 일 중에 하나가 이 상업 활동이에요. 돈 버는 거. 돈에 관계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을 시킵니다. 오늘날 유대인 그러면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명의 집정관을 둡니다. 위기시 1명을 독재관으로 두는데 위기가 전쟁기가 오면요. 집정관이 1명으로 바뀝니다. 그 집정관은 보통 2명의 집정관이 아니고 1명인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테크노크라트 같은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그 사람에게 독재관직을 줍니다. 독재관직. 이것은 6개월간의 독재관직이에요. 6개월간. 그런데 6개월간을 모든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당시 기원전 한 300년경에요. 로마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그 테크노크라트가 킹키네이토스라는 겁니다. 킹키나토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독재관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임기를 주죠. 그런데 이 킹키나토스는요. 단지 20일 만에 그 일을 해결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죠. 리턴 백 자기 고향. 그래서 농민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화정신이라는 겁니다. 권력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워싱턴이 영원한 국부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그런 로마의 공화주의, 미국의 공화주의 정신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회구조를 봅시다. 보호자, 페트로누스, 그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피보호자, 클라이언트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요. 가부장적 가족 단위입니다. 빠빠, 페트루시안 파더를 똑같다 그랬죠. 아버지의 책임, 피보다 능력이 강조되고 그래서 양자제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갔나요? 예. 그 다음에 공화정의 사회구조를 봅시다. 사회구조는요, 정치구조를 우선 살펴보면은 공화정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왕이 없고 언로원, 의원들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국회의원들 중에 최고의 어떤 책임자, 국가 수반이죠. 집정관이 있고, 그 다음 평민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축, 언로원, 집정관, 평민회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죠. 공화정의 기본 정신은요. 그야말로 권력 분산입니다. 권력이 어느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히스테리가 로마인들에게는 존재했던 거죠. 그게 이제 공화주의라는 겁니다. 최고의 명예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명예는 뭐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적이건 사적이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오늘날 우리가 무수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라틴어인데 영어로 보면요 이런 거죠. 노블 오블리게이션. 귀족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쪽으로 넘어갔네요. 귀족은 책임을 진다. 귀족은 책임이 있어요. 귀족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요 돈을 벌고 성공을 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 지역에 도로, 목욕탕, 화장실, 기타 SOC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학교 앞에 도로가 파괴됐어요. 그러면 그거 국가에서 언론이나 이런 집정관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가장 큰 부자, 말할 것 같으면 한 총장님 정도 되나요? 그런 분이 어쨌든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명예스러운 거. 소위 말해서 아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뭐냐? 노블리스 오블리. 그걸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야, 너 여기 부자니까 널만 해.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게 이제 공화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뭐 아까 공화주의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컨닝하지 마. 너 담배꽁초 버리지 마. 뭐 횡단보도 지나면은 너 돈 5,000원 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 공화주의죠.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그런 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민들은요, 세금이 적고 부자는 이것으로 부의 재분배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게 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죠. 자, 로마 공화제가 발전하면서요, 평민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거는 왜냐? 평민들이 점점 로마 시민의 주력군, 즉 자영농민들이 시민군이 돼요. 그러면서 그네들이 역할이 커지는 거죠. 언론들은 왕들의 모임, 언론의 최종 권고를 받으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시저가 카이사르가 이걸 받고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 언론 세네이터스 울티메이트 오늘날 컨설턴 바로 권고라는 거죠. 요걸 받으면 법과도 갖췄습니다. 평민의 성장이 하는데 자영농민 중심으로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전시에는 군인이 되죠. 기원전 494년의 성산사건, 2명의 호민관을 만들어내고 451년에 12표법, 드디어 로마가 성문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귀족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제동을 가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367년에 리키니우스 법을 만들어서 귀족과 평민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토지 소유 상한선을 규정해 놨다. 이거는 뭐냐?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그 전쟁터 버려진 땅에서 땅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땅으로 변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버려진 땅을 대토지 농장, 바로 그 라티푼디움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대토지 농장으로 발전하고, 이걸 남미가 아니라 미국 아메리카 제소에서는 이 라티푼디움이란 그러고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토지 농장, 여기에 잡혀온 노예들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영농민이 몰락하는 로마 공화정의 성격이 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 상한선을 주었던 겁니다. 토지를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텐시우스 법인데, 이거는 평민의 의결은 언론의 의결과 똑같다. 그래서 굳이 평민, 언론의 검사를 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급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 이게 로마의 성격이 변합니다. 즉 돈 가진 놈이 최고가 되는 그런 사회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인종, 민족, 종교, 사상, 지역 이런 것들이 로마에서는 공화정이 발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소셜 모빌리티, 사회적 유동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개인주의다.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요, 초기에 라틴 동맹에서 로마 동맹을 맺어요. 관용이라는 것인데 그 핵심이 그겁니다. 이게 바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정치 건축의 걸작이 바로 라틴 동맹에서 로마 동맹으로 바뀔 때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 대외 외교 정책의 기조입니다. 로마의 역사는 대외 팽창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는 거죠. 제가 제목을 이야기 못했네요. 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인데, 대외 팽창은 결국은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고 나서는 지중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로마의 외교 정책은 먼저 기회를 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키, 무니피키아, 콜로니, 그 다음 프로빈키아라는 거죠.
그 당시에요,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헬베티카족인데 이 종족들은요, 로마에게 아주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땅이 너네들 알프스에서 먹고 살아 이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얘네들은 산에서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발전한 게 뭡니까? 정밀산업,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 19세기 전까지는 뭡니까? 자기들이 피를 파는 거, 용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주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뭡니까? 용병, 피를 파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교황청을 수비병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알프스의 헬베티카족, 즉 스위스 민족들이 스위스 수비병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 중동의 나바타족도 살아남죠. 반면에 지중해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바로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까? 거꾸로 못 박히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잔인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존재의 이유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딜리트, 이레이저 해버리는 거죠. 이레이저. 이게 로마의 특징입니다. 자, 포에니 전쟁의 배경과 원인입니다. 기원전 3세기 초에 로마가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로 진출합니다. 당시 지중해는 페니카이니세늄 도시국가, 즉 상업도시 카르타고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해군 중심의 카르타고는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카르타고의 허락 없이 육군 중심의 로마에는 바다에서 손도 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로마 식량 안보에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로마의 그 농사는 주로 북부 지역이고 남쪽은 산악 지역인데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로마의 주식은 밀이었는데 밀 생산 주산지가 바로 시칠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시칠리아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식량 안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의 과정입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 그래서 시칠리아 섬 쟁탈전입니다. 두 도시 국가가 메시나, 카르타고 편에 약간 동쪽에, 서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시라쿠스는 동쪽에 있어 로마 편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서로, 협상을 맺습니다. 만약에 이 시실리에 문제가 있으면 군대를 공동 파견하자. 뭐 우리의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군대를 같이 파견하자. 초기 전세는 해군력을 앞세운 카르타고가 압도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로마인들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이유는 뭐냐? 창의력이죠. 창조력. 컨버스라는 그런 깔까마귀라는 그런 무기, 신무기를 만들어내요. 요 조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배가 이래 있으면요, 배가 이쪽에 그 배를 이걸 끌어당겨서 큰 땅을 만들어야죠. 근데 끌어당기려면 까마귀, 이와 같은 까마귀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뿌리와 같은 이런 것들. 이걸 갖다가 밧줄이나 혹은 긴 장대에 묶어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건 신무기를 만들어요. 평화조약으로 시칠리아를 로마로 기속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상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대규모의 포로를 로마 노예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티푼디움이 성행하게 되고 자영농민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져옵니다. 자, 2차 포에니 전쟁은요, 하니발 전쟁입니다. 이제는요, 로마가 카르타고와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이 로마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지나서요, 그 스페인으로 건너서 이렇게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스페인 공략 준비를 하게 돼요.
명장 하니발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한겨울을 넘어오는데 로마인들은 설세 봄이나 돼야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끼리를 앞세우고 알프스를 넘습니다. 깐네 전투에서 로마가 대패합니다. 많은 군인이었음에도 병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하니발에게 지는 거죠. 적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니발이 승리합니다. 즉 하니발은 알렉산더의 전투 방법을 배우는데 저금, 지역, 어떤 그 파격 이런 것들에 알렉산더가 썼던 그런 전법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적군이 많으면은 적은 특공대를 통해서 만든다. 적군이 보병이면은 우리는 기병으로 간다. 이런 것들. 속도절을 내면은 우리는 늦은 그 지연 정책을 쓴다. 이런 역발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니발은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무너질 줄 알았죠. 바로 그 로마 동맹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뭔가가 오면은 그 새로운 세력에게 힘이 쏠릴 것 같은데 오히려 과거의 지배자에게 더 충성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과거가 현재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로마 애들이 대팽창 정책을 통해서 관용 정책을 통해서 이민족이라도 혈연, 지연, 학연이라도 철저하게 그죠? 바로 로마 시민임을 인정해 줬다는 거. 그것이 하니발보다 훨씬 나은 거죠. 당시 스키피오 장군이요, 로마의 영웅인데 아프리카누스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카르타고 본토를 공략해요. 그리고 자마 전투에서 아까 깐네 전투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니발에게 대성합니다. 그리고 하니발이 결국은 자살해 줬죠. 그리고 스파르타의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맺는데 전함을 열척, 전쟁 절대 금지, 그리고 대규모 노예를 잡아오게 됩니다. 이 포에니 전쟁인데요. 1차 포에니 전쟁은요, 바로 요 시실리 섬 쟁탈전입니다. 바로 카르타고와 로마가 싸우는 거죠. 카르타고와 로마가 이 시실리 섬. 2차 포에니 전쟁은요, 이 카르타고가 이 아프리카를 건너요. 아프리카를 건너서 당시에 스페인이죠. 건너서요. 이 마드리드 해협입니까? 이쪽 건너서 알프스를 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봤던 그 스키피오가 여기에서 직접 스키피오가 여기서 직접 바로 카르타고로 점령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과정입니다. 자, 3차 포에니 전쟁은요, 카르타고 멸망입니다. 하니발에 대한 두려움이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인들은 하니발 그러면은 우리가 한동안 뭐 순사 온다 이러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약 15년 동안 카르타고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즉 대리석을 이 병사들이 가서 하나하나 쪼개버려요. 그리고 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딜레이트, 이레이즈, 흔적도 없이, 그죠?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형벌이 거혈형입니까? 바로 소가 4군데에 찢어 죽이는 십자가 뭐 이런 건데 그거보다 더 잔인한 게 잊혀지는 겁니다. 우리 요즘 TV에 보면은 TV나 신문에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살률이 많다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살률이 많은 이유, 왜 자살해 죽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치매, 중풍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외로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원전 147년에 주전파 카토라는 친구인데 나중에 시저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카토의 카르타고는 반드시 멸망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카토와 카르사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인들의 사주를 받은 누미디아인들이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 대제국이 토대가 됩니다. 지중해가 로마의 바다, 마랄라스트롬, 우리 바다, 혹은 내해, 마라 인트룸이 됩니다. 그러나 공화주의 정신이 와해야 돼요. 공화주의 알겠죠? 바로 집단의 공동체에서 권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독점으로 공동체 정신이 와야 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즉 돈 많이 힘이 많이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당시 3S가 존재합니다. 사우나, 섹스, 스포츠 이런 것들, 금투사 경기, 전차 경기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3S를 통해서 편안함과 잔인함을 즐기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 로마의 영화들 보면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는 로마인들. 이게 편안함과 잔인함에서 오는 것들이죠. 부자는 쾌감을, 빈자는 우울함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로마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 스포츠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축소판 전투다. 로마는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로마 자체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피를 보게 하는, 즉 금투사 경기나 이런 것들 피를 보게 함으로써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축소판 전투. 그 다음에 선거운동용. 선거를 나서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세 번째는 빵가 서커스예요. 즉 사회간접 자본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로마도 사회간접 자본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많은 나라들, 또 많은 시정부, 자치정부들이 사회간접 자본의 사회보장제도요. 사회보장을 하느라고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한다는 거죠. 로마도 사회보장 제도를 했는데, 그게 빵과 서커스로 나옵니다. 빵과 서커스인데, 이건 단순히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한 달에 20일치의 미를 줍니다. 통미를 줘요, 그것도. 자, 아주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30일치를 안 주고 20일치를 주느냐? 10일치는 네가 일해가지고 벌어서 살아. 그리고 밀가루를 안 주고 왜 통밀을 줬느냐? 이건 네가 노동해서 갈아 먹으라는 거죠. 이게 로마죠. 오늘날 우리도 로마에게 배울 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화 베너나 스파르타쿠스 글라디에이터, 시오는 나름의 로마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그런 성격들이 다 나타납니다. 자영농민의 몰락과 라티푼디움의 성행입니다. 노예노동,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단순 소박한 농업 중심에서 사치, 낭비, 안락, 상업이 발달하죠. 싼 가격의 곡물들이 유입되면서, 자, 새로운 사회계급이 등장해요. 새로운 사회계급이. 그 중에 징세청법자들이 등장합니다. 즉, 속주, 아까 프로빈키아라 그랬죠. 그 속주에 대한 행포가 일어납니다. 신흥기적층들, 즉 말을 타고 일종의 평민이었는데, 평민들은, 가난한 평민들은 칼만 들고 갔는데, 이 신흥기자 부자들은 칼에다가 말을 타고 갑옷까지 입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마치 기종기족과 권력 투쟁을 하는 에큐이테스, 즉 신흥기족입니다. 즉 기사층입니다. 기사층. 나중에 돈키호테도 이런 기사층이었죠. 우리가 에큐테리언이라 할 때 바로 그 말을 탄다라는 거죠. 노예층이 정대합니다. 라티푼디움의 노동력이 되고 자영농민이 몰락합니다. 주력군, 싼 가격의 곡물, 주요 농토가 전쟁터가 되어서 귀족이 버려진 토지를 겸비하는 그런 겁니다. 자, 개혁과 실패를 합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합니다. 그러한 개혁 중에 하나가 아까 라티푼디움이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는 리키누스법을 부활시켜요. 토지 소유 상한세를 규정합니다만은 그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그 그라쿠스 형제가 그 로마의 영웅 스키피오 장군의 외손자였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로마 건국의 의미, 트로이 전쟁이 유민이었다라는
발전했다라는 거죠. 작게 시작해서 크고 발달하는. 자, 무엇이 시민에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래서 왕정도 돌아가면서 공화정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로마 발전의 원인과 그 현대적 의미, 우수한 군조직, 사회간접자본, 디바이드 앤 룰, 시민정책의 합리화, 관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개방주의. 자, 공화정의 발전입니다. 공화정의 기본 정신, 레스 퍼브리카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공화주의라는 것은요, 오늘날 인간들이 오늘날의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만든 사회체제 중에서 가장 진보되고 또 달성해야 되고 미래에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레스퍼블리카의 의미, 자, 포에니 전쟁의 원인과 결과 카르타고의 운명적 전쟁이었죠. 대제국이 만들어졌지만은 공화정의 기본 정신을 와야 되고 자익농민이 몰락하고 새로운 사회계급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 로마가 이제 공화정의 시대를 끝내고 제정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을요 한꺼번에 가르쳐 주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